영원히 보유할 수 있는 투자 이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솔깃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에이,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 싶잖아요. 그냥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뭐 온갖 경제 위기를 다 겪고도 굳건히 자리를 지킬 포트폴리오, 이걸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시간을 초월하는 투자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복잡한 시장 예측이라던가 아니면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을 찾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오래 검증된 원칙에 기반해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또 강력한 그런 세 가지 전략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전략의 핵심은 진짜 단순함하고 지속성, 이 두 가지거든요. 시장이 막 오르내릴 때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좀 길게 보고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죠. 아, 구체적인 방법. 저는 이걸 종종 튼튼한 집을 짓는 과정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집을 짓는 과정이에요. 네, 먼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기초를 딱 다지고요. 그 위에 이제 집의 가치를 높여줄 성장 가능성이 큰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그런 안정적인 지붕을 얻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오래도록 살고 싶은 집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와, 집 짓기 비유 아주 그냥 직관적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기초공사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 전략의 핵심으로 뱅가드 S&P 500 ETF, 그러니까 티커 V55가 등장하는데요. 솔직히니 S&P 500 지수에 투자하세요.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토록 진부하게 들리는 선택이 여전히 가장 현명한 첫걸음으로 꼽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루함이야말로 이 전략의 가장 큰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아, 지루함이 미덕이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S&P 500 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대기업의 주가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VO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상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에 베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개별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깝지만 이 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미국 경제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믿는 건 훨씬 합리적인 기대거든요. 그렇죠. 뭐 한두 기업이 흔들려도 다른 기업들이 딱 받쳐주니까요. 근데 단순히 분산 투자 효과만으로는 이 지루함을 정당화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항상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을 원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내가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 내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거의 80에서 90%가 10년, 15년 이렇게 길게 봤을 때 S&P 500 지수 수익률을 못 따라갔습니다. 아, 그 전문가들조차도요? 네, 엄청난 연봉에 최첨단 분석 도구를 가진 그 전문가들조차 시장 평균을 이기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비싼 수수료 내면서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결과는 그냥 가만히 시장 지수 따라가는 것만도 못했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나 2008년 금융위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났죠. 지금이 고점이다, 아니다 지금이 저점이다 예측하면서 사고팔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손실만 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하지만 그때 묵묵히 시장 전체를 믿고 버텨낸 투자자들의 계좌는 결국 회복을 넘어서 새로운 고점을 향해 나아갔죠. VO는 바로 그런 버티는 힘을 주는 가장 확실한 주춧돌, 즉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네요. S&P 500이라는 게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 집중된 투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은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었으니까 뭐 좋은 전략이었겠지만 앞으로도 그럴까요? 혹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같은 장기 침체가 미국에 온다면 이 기초공사 자체가 부실해지는 건 아닐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미국 중심적이라는 비판은 이 전략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S&P 500에 속한 기업들은 이름만 미국 기업이지 사실상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아, 그렇죠. 코카콜라나 나이키 같은 기업들. 맞습니다. 코카콜라, 나이키, 애플 이런 회사들 매출이 미국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좀 주춤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의 성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물론 잃어버린 10년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깊고 넓은 자본시장과 혁신 생태계를 가진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멈출 거라고 베팅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고 성장할 것이다 라고 믿는 편이 통계적으로 훨씬 확률 높은 게임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확률 높은 선택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기초, VOO를 다졌으니 이제 그 위에 집을 더 높이 올려줄 기둥을 세워볼 차례군요. 포트폴리오를 성장시키려면 역시 기술주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하지만 최근 AI 열풍에서 보듯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막 쥐락펴락하는 걸 보면 그 변동성이 무섭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장 기둥은 기초공사보다 훨씬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기술주에 투자했다가는 집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하, 그렇죠. 여기서 두 번째 전략으로 벤가드 정보기술 ETF, VGT가 등장하는데요. 이 ETF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기술주를 모아놓은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장된 아주 스마트한 안전장치에 있습니다. 안전장치요? VO처럼 그냥 기술 기업들을 쭉 모아놓은 게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2호5용 규칙이라는 독특한 내부 규정 덕분입니다. 펀드를 운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종의 룰인데 이게 아주 절묘하게 위험을 관리해줍니다. 2500 규칙이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째, 25% 규칙입니다. 펀드 안에 있는 어떤 한 회사의 비중도 펀드 전체 자산의 25%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아, 한 회사가 25% 이상은 안 된다. 네, 예를 들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비중이 가장 큰데 만약 이 회사들 주가가 폭등해서 펀드 내 비중이 25%를 넘어가게 되면 뱅가드는 의무적으로 주식을 일부 팔아서 비중을 25% 아래로 낮춰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 종목이 너무 커져서 펀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는 거군요. 그럼 50은 뭘 의미하죠?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50% 규칙인데요. 펀드 내에서 각각 5%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주들의 비중을 전부 다 합쳤을 때 펀드 전체 자산의 5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요즘처럼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시대에 이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잠깐만요. 정말 흥미로운 규칙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대여섯 개 빅테크 기업들, 이 기업들의 영향력이 아무리 커져도 이 펀드 안에서는 그들의 합산 비중이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강제로 제한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이 규칙 덕분에 특정 기술주의 거품이 확 끼었다가 갑자기 꺼지는 상황이 발생해도 펀드 전체가 받는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겁니다. 벤가드가 분기별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이 규칙에 맞게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 즉 리밸런싱을 해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교한 위험 관리를 자동화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규칙이 안전장치인 건 알겠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성장하는 차세대 혁신 기업의 잠재력을 펀드 스스로 억제하는 뭐랄까 족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2의 아마존이 막 크려고 하는데 펀드가 알아서 비중을 줄여버리면 오히려 큰 수익을 놓치는 거 아닌가요? 아,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전략은 제2의 아마존 하나에 모든 것을 걸어서 100배의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런 투자는 필연적으로 제2의 앨론을 만날 위험도 감수해야 하니까요. VGT의 철학은 기술 섹터 전반의 구조적인 성장은 놓치지 않으면서도 개별 종목의 흥망성쇠나 특정 테마의 과열로부터는 한 발짝 떨어져 있겠다는 겁니다. 아, 한 발짝. 네, 즉 폭발적인 수익률의 상단을 일부 포기하는 대가로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하단을 막는 굉장히 계산된 트레이드오프인 셈이죠. 상단은 좀 포기하더라도 하단을 막는 전략이라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넓고 안정적인 기초 VOO 위에 위험 관리가 내장된 성장 엔진 VGT를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의 안락함과 안정성을 더해줄 지붕을 얹을 차례네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뱅가드 배당 성장 ETF, VUIG입니다. 네, 그런데 이 ETF는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배당 성장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 당장 배당을 많이 주면 고배당주들을 모아놨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펀드는 시장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위 25%의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제외한다고 하더군요. 배당 펀드가 고배당주를 뺀다니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닌가요? 하하, 그 역설 속에 이 펀드의 핵심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펀드가 집중하는 건 현재 눈에 보이는 높은 배당률 숫자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의 퀄리티, 그 자체입니다. 아, 퀄리티. 네, 그래서 편입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매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만 후보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와, 10년 연속 배당금 인상. 정말 웬만한 자신감과 실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겠네요. 그런데 왜 굳이 고배당주를 피하는 거죠? 배당은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배당률은 종종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 신호요? 네. 예를 들어 회사의 주가가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 폭락하면 배당금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낮아져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경우는 더 이상 성장할 곳을 찾지 못한 성숙산업의 기업들이 미래에 투자해야 할 돈까지 무리하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죠. 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당장 배당률이 6, 7%로 높아 보이는 통신주나 유틸리티 주식들 중에는 몇 년째 주가는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성장이 정체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데 VIG는 그런 가치 함정을 애초에 피해가겠다는 전략으로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다는 건 그 자체로 그 기업이 아주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고 변덕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이익을 냈다는 뜻이고요. 또 그렇게 번 돈을 주주들과 나누겠다는 약속을 지켜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보통 시장이 어려울 때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도 잘 되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뮤추얼 펀드 회사인 하트포드의 분석 자료를 보면 이게 숫자로 증명됩니다. 1973년부터의 장기 데이터를 보면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은 배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변동성은 훨씬 낮았지만 연평균 수익률은 10% 이상으로 오히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와, 변동성은 낮은데 수익률은 더 높았다. 네. 결국 VIG는 포트폴리오에 단순히 현금 흐름을 더하는 것을 넘어서요. 검증된 우량 기업들을 편입함으로써 시장이 흔들릴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안정제이자 지붕 역할을 톡톡히 내는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보죠. 시간을 초월하는 포트폴리오를 짓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미국 시장 전체를 따라가면서 어떤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넓고 안정적인 기초, VOO가 있었습니다. 네, 기초. 둘째, 2550 규칙이라는 자동 위험 관리 장치를 통해서 기술 섹터의 성장은 쥐하되 과열은 피하는 성장 기둥 VGT가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검증된 우량 기업들로 구성돼서 시장 하락기에 든든한 안정적인 지붕이 되어줄 VIG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각각 단순함, 성장,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요소를 맡아서 균형을 이루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복잡하게 수십 개 종목을 분석하고 사고팔 필요 없이 이 세 가지 ETF가 담고 있는 원칙만으로도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군요. 맞습니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요. 우리가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을 귀신같이 예측하거나 숨겨진 대박 주식을 찾아내는 데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거든요. 대신 명확하고 검증된 원칙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투자 구조를 만드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마치 세찬 바람이 불 때 뻣뻣하게 서 있다가 부러지는 나무가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흔들리지만 결국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는 대나무 숲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아, 대나무 숲이라.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전략들은 모두 지난 수십 년간의 메이터와 검증된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계한 이 견고한 집은
지난 50년간의 세계화와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라는 땅 위에 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0년을 내다봤을 때 인공지능, AI의 발전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 혹은 심화되는 미중 갈등 같은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물결이 이 시간을 초월한 투자 원칙의 근간을 뒤흔들거나 혹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기동과 지붕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쩌면 미래의 영원한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오늘 논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